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3회차를 좀 볼 거고, 뭐 뒤에는 막 다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뒤에 13번 볼까요? 3회차 13번. 3회차 13번을 보시면은 자, 공범이고요. 공범이고 애초에 공모를 했대요. 공모를 했으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모두가 기수고 공모한 적이 없는 독립행위일 때, 공모한 적이 없는 독립행위일 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19조에 따라 미수범이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263조 상해일 때만 기수로 가는 것이고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매도 매수와 같이 대양범일 때는 대양범 상호 간에는 총칙 규정 적용이 없죠. 그럼 매도인에게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처벌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매수인의 범행에 공범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봅시다. 항상 기억과 니은 단일 정범 개념과 제한적 정범 개념. 단일 정범 개념은 교사, 방조도 모두 정범으로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설 자체는 가벌성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 형법 규정에 방조범을 감경하는 거는 형벌 제한 사유가 되겠죠. 형벌 제한 사유가 되겠죠. 반대로 제한적 정범 개념 자체는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으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 자체는 가벌성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우리 형법의 교사범을 정범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벌 확대 사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형벌 그 자체와 그 학설 그 자체와 학설에 대응하는 우리 형법의 규정을 비교를 해가지고 형법 학설 그 자체를 묻는 거, 우리 형법의 규정을 묻는 거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범 독립성설은 교사범, 방조범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교사를 했으면 교사범 처벌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제한 종속 형식은 정범 및 구성요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되죠. 교사범 확립을 할 것이고요. 극단은 책임까지는 필요하죠. 책임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유책할 필요는 없다. 틀린 지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집행유예 선고 위에 이거 뭐 도리 없죠? 외우셔야죠. 집행유예는 벌금은 500까지입니다. 벌금은 500까지. 반면 선고유예는 벌금액에 제한이 없죠. 벌금액에 제한이 따로 없고요. 후단경합범이란 얘기는 범죄가 두 개 이상인 두 개의 범죄, 물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두 개 좋네요. 두 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이면 원래 동종의 자유형이면 경합범으로 가야 되는데, 동종의 자유형이면 가중주의로 하나의 자유형만 선고를 해야 되는데 사후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로 별개의 범죄니까 하나는 징역형, 하나는 집행유예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한번 해보시면 아까 벌금형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천만 원 벌금을 선고할 때 물론 1,000만 원짜리의 선고유예를 잘 안 주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선고한다고 쳤을 때 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으면 선고유예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류 과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벌금보다 더 약한 게 구류과료지만 이러한 구류과료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다 가능한데 선고유예는 뭐만 가능하다? 보호관찰만 가능하다. 보호관찰만 가능하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고 19번 봅시다. 19번. 불능미수고요. 독약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설탕을 탔다라고 했을 때 구객관설은 자연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야 그렇게 하면 사람 죽냐 따져보죠. 설탕 100날 먹여봤자 사람 안 죽죠. 위험성이 없습니다.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능법 받겠고 추상적 위험성.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에 따르면 나는 독약인 줄 알았어. 일반인 입장에서 근데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따지면 위험성 인정이 될 거고요. 근데 구체적 위험성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사정 같이 고려하죠. 일반인이라면 야, 그 커피인데 설탕인데 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불과하다면 일반인의 인식 기준으로 위험성이 없겠죠. 틀린 질문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관설은 어차피 얘는 범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범죄할 의사가 있으면 다 불능미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능범 개념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27번 봅시다. 사기죄. 1번에 컴사는 이득 취득은 중간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하면 안 되고 컴퓨터에 대한 정보 처리가 곧바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2번 요거 최신 판례인데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나올 것 같은 최신 판례기는 했어요.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을 통해서 착오를 해서 처분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기망을 통해서 착오를 해서 처분행위를 해줘야 하는데 어플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게 출제 지문에서 시험을 했는데 요즘은 다 어플 자동화 어플의 전산상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곧바로 대출이 나와버리는 것이고 이 과정에 이 카드회사 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 카드회사 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이 안 되면 이게 제 생각에 된다면 컴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사가 될 수 있는데 사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옳지 않은 것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흔히 나왔던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론은 제가 설명하고 싶어도 그냥 거의 판례 그대로여가지고 그러니까 판례를 아냐 모르냐 해서 보면 되는 거여가지고 굳이 시간 아깝게 할 필요가 싶긴 해요. 사회 들어갑시다. 사회 1번. 사회 1번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1번, 2번은 됐고요. 이제 디귿 관련을 해가지고 원래 이게 이제 헌재 위헌 결정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예 조문에서 명문으로 뭐가 있다?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 지문 자체는 틀린 지문이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게 우리 아까 최신 판례를 할 때 친족 상도례는 형벌에 관한 조항이지만 어떤 이 범죄의 성립 이런 규정이 아닐 때 이럴 때는 다시 친족 상도례에 대한 위헌 결정은 다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것이 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원래 형법 조문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은 원래는 소급표가 있지만 이러한 친족 상도례와 같은 조문은 소급표가 없다. 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 이제 사실 원래 있다기보다는 원래 이 법률이 있었죠. 카메라 등 촬영죄가 되려면
신체를 직접 촬영을 해야 되고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영상 녹화 혹은 피해자가 보내준 영상을 촬영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예외적이란다.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영상 녹화를 할 때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찍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찰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원래 있던 거고 작년 최신 판례가 나온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카찰이 아니면 요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남한테 보내면 이거는 반포죄가 돼요, 안 돼요? 요거는 반포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판례가 조문이 촬영물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한정이 되는데 반포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복제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법 촬영물은 아니지만 복제물이 될 수 있어가지고 복제물을 반포하는 거는 반포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재판 때 그 복제물 반포나 공공한 상현이나 소지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한 게 있었죠. 그거 비교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앞에는 쭉 됐고 제가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이렇게 보는데 여기 뒤에는 우리 문서죄 좀 하나 볼까요? 35분의 문서죄. 이거 뭐 문서죄 혹시 뭐 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겠으면 저한테 뭐 카페에 다니는데 물어보시면 되고요. 35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허공. 기본적으로 허공에 뭐 항상 늘 나오는 패턴입니다. 전제된 사실관계에 허위가 없으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허공이 되는 거는 아니죠. 따라서 전제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즉 내가 신고한 내용에 거짓이 없으면 잘못 법률을 적용했다라고 해서 허공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맞겠고, 니네 문서죄는 모든 문서 위조 행위가 다 위조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문서가 뭔가 증명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법률 관계를 증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사실관계를 증명을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만 포함되느냐,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포함되느냐. 판례가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포함이 되고 다만 뭐예요? 다만 단순히 여기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단순히 의견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단순히 의견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급 볼까요? D급 보시면 보조공무원은 허공의 간접정범 될 수 있고, 그럴 땐 원래 신분이 없는 일반 사인을 혼자서는 허공의 간접정범을 범할 수가 없으나 신분이 있는 보조공무원에 가담을 했을 때는 공범을 성립할 수가 있었고, 리얼 문서를 위변조를 할 때는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 용도란을 잘못 기재한 거는 특별한 증명력을 착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문서 변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음은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죄 하나 받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5회차 들어와서 5회차의 4번. 5회차의 4번을 보시면, 뭐 1번은 많이 보시는 지문이고, 우리 2번,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보긴 했는데, 결과적 가중범, 미수범 규정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치면 성립된다. 이게 이제 이 지문이 과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볼 필요도 있었어요. 이게 약간의 좀 다툼이 좀 있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올해 전압 판례가 명확히 정리했어요. 결과적 가중과 미수분 규정은 결합범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례가 명확히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이제 안 됩니다. 요거는 성립한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결과적 가중의 공동정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결과를 같이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대신에 이 결과에 대해 뭐는 필요해요? 예견 가능성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가 기수든 미수든 요건 상관없는데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어야지 기본 범죄 과실범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딱히 요 뒤는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없는 것 같네요. 사실 뭐 제가 저기 31번 사실 뭐 승진 모의고사는 뭐 제가 따로 촬영할 건 없었는데 그냥 저렇게 이제 보답차 찍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억해 보시면 재산죄고요. 기억이 사기죄가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타인명의 등기소를 위조했죠. 등기 공무원이 속아서 등기를 맞춰줘요. 그러면 이 타인이 피해자가 됩니다. 등기 공무원이 피기망자가 되겠죠. 이게 일치하지 않은 뭐가 돼요? 삼각사기가 됩니다. 이게 삼각사기가 되려면 등기 공무원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등기 공무원은 뭐가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죠.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야 이거 뇌물로 줘 라고 전달받은 돈이 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죠. 이러한 불법 원인 급여무를 중간에 삥땅 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횡령이 아니죠. 다만 그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클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주가 매음료를 중간에서 삥땅 칠 때 사실 매음료도 불법원인 급여거든요. 근데 그때만 예외적으로 횡령죄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법원인 급여는 원칙적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횡령죄도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디귿에 비록 네가 어떤 권한에게 소를 제기하던 중에 조작된 증거를 내면서 허위의 권한을 추가해버리면 이미 사기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고 이미 사기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버리고 나중에 뭐 네가 이 사기치지 않았던 걸로 승소한다고 해도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리을에 공짜대금 채권, 대금 채권 이게 일반 채권이거든요. 이러한 일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좀 있어요. 우선 변제권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신청을 해서 배당받아 버리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인 척만 했으면 사기죄가 됐을 텐데 얘는 실제로 들어가 살았단 말이야. 실제로 들어가서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까지 하면서 살았을 경우라면은 그럴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바꾼 척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바꾼 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38번 봅시다. 38번.
도주와 범인 은닉죄. 우리 기본적으로 뭐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참고인, 뭐 일본도 마찬가지야. 허위 진술. 단순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범인 도피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등이 성립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인의 지위나 신분 등을 고려해서 참고인의 말을 100% 다 믿지 않으시죠? 이거 뭐 거릴 건 고르고 받고 그거 하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단순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이것만 가지고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라든지 법인 도피죄가 되지는 않죠. 따라서 단순한 허위 진술만 가지고는 법인 도피죄 안 되고 단순한 허위 진술만 가지고 법인 도피죄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를 조작했다라든지 그럼 위계의 공직방해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내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인 도피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업주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업주인 것처럼 자료를 준비해서 허위의 증명 자료를 내면 그거는 법인 도피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참고인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걸 허위 진술했다. 이 정도에 불과할 때는 법인 도피죄가 안 되지만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청을 하면 그럴 땐 법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도주죄 즉시범이죠. 기수가 돼버렸다. 그럼 그 이후에 가담하는 것은 법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이 도주죄 되는 건 아니고요. 역시 이제 4번에 내가 알고 있는 걸 허위 진술하다 보니까 이건 내 사건이죠. 자기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만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을 도피케 한다라고 해서 법인 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두 개 좀 종어가 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어는 제가 종어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제 카페나 그 경제사 카페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